지난 1월의 청조포럼. 박재환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이사장이 연사로 나섰다. 박재환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사를 마치고 그 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박사과정을 밟았다. 지난 2010년에서 2013년에 걸쳐 제2대 고용노동부 장관, 제3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부민 안국. 구체적인 세 가지 키워드는 혁신, 포용, 그리고 공정이다. 네,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로는 좀 편안한 그런 문명국가를 부민 안국이라고. 오래전부터 제 관심사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또는 교육 수준이나 기대 수명으로 보면 선진국 반열에 들었었지만은 그 밖에도 완전히 문명국가, 선진국가로 안착을 하려면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실제 소개를 안 드려도 되는 분인데 우리 오늘 박재환 성균관대 현직 이사장님이신데 여러 가지 국회, 청와대, 정부, 기업 등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하셨고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등 아마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고 지금 시국에 딱 맞는 그런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연사로 오신 박재환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국에 딱 맞는 그 얘기를 해줄 거라 했는데 이 주제는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계엄이 나기 전에 정해가지고 중간에 바꾸기도 못하고 또 바꾼다 해본들 제가 계엄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도 없고 현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또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 난국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민이니까요. 모든 국민이 넉넉한 윤택한 삶을 살고 나라 전체로는 좀 편안하게 되는 그런 이른바 선진 문명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우리가 세계 1위 국민소득 국가가 룩셈부르크인데요. 우리 선진국이라 하지만 아직 거기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한때 경쟁 상대라고 봤던 싱가포르한테 우리 4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선진국 기준의 초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보다는 적어도 2배, 3배까지는 소득이 높아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미국보다도 부유했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지금 우리보다 못한 중소득국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다시 중진국, 중소득국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지금보다 2배 정도 소득은 확실히 올려놔야 되고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3배 정도까지 소득이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 인구 쪽에서 여러 가지 위축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도전 정신,
혁신 그런 마인드가 많이 퇴색이 됐고 마지막으로 그 포용력이라 할까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경청하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뒷걸음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뒤엉키면서 잠재 성장률 자체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15년 후면 이게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0%대라 하면 성장이 거의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보다 소득이 2배 반이나 많은 미국보다 지금 성장률이 뒤지는 2년 연속 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던 제조업 쪽에서 중국의 추격이 아주 거세고 그러나 선진국들이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서비스 산업 쪽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포퓰리즘이 너무 기성을 부려서 정치권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정책이나 제도들이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혁신을 하고 그런 쪽을 촉진하고 조장하기보다는 그런 쪽을 오히려 의욕을 꺾고 해외로 사업 기회를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또 많은 자산가들은 해외로 상속세 등의 그런 부담 때문에 부를 이전시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뭐 그분들하고 제가 자주 만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부에서 지금 뭐 중장기 전략위원회 위원장도 기재부 산하에 있는 그것도 맡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전체 마무리 뭐 계획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가 됐다. 그래서 너무 그 최근에 경제 사정이 뭐 어렵다는 이런 점도 우리가 유념을 해서 경기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구 요인 쪽에서의 충격을 조금 최소화하는 한편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선진국 초입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자칫 중진국으로 다시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 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누구든 뭐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책 전문가들 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 우리나라에서 생긴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부가 규제를 하는 해서 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연출이 됐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만들어 놓은 제도 같은 것들도 근로 의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꺾는 그런 불공정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혁신 자체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얼마 전에 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다 사주자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 농업이라는 것도 우리 지금 쌀이 사실 남아돌거든요. 2년까지는 비축했다가 우리 식량용으로 쓰지만 3년차, 4년차 그 되면 술을 만들거나 심지어 사료용으로 헐값으로 팝니다. 20kg 한 포대에 55,000원 시가가 그런데 사료용으로 묵은 쌀 파는 거는 그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 남는 쌀을 또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남는 쌀을 쌀 농사를 그러면 조장한다 하는 것인데 그건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농업 쪽에서 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그 대체 특작물도 있고 또 농민들도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도들이 결국은 혁신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다. 그냥 옛날에 해오던 대로 계속 하자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뭐 그런 예를 하나 들 수가 있겠고요. 또 뭐 국민연금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손해인데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시한폭탄과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런 제도를 비롯해서 그 밖에도 최저임금 같은 것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생활비와 생산성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죠. 서울의 최저임금하고 시골의 최저임금하고는 벽지의 최저임금을 같이 둔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수평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맞는지 모르지만 수직적으로 물가 등을 생활비를 감안하면 그게 자체가 불공정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업종별로도 생산성이 전혀 다른데 그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해 놓는다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9개월 이상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받는 실업급여가 일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105%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뭐 보듯이 좀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실업급여 타다가 또 일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유리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야말로 불공정한 거다. 뭐 그런 식의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불공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혁신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근로 의욕이 저해되니까 3대 업종이랄까 최저임금 일자리는 가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전부 수입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고 생산성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죠. 가장 큰 문제는 뭐 정치권에서 있다고 하겠고요. 또 그런 그런 불합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그 표심, 국민들의 의식도 저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대차대조표가 맞지가 않는 공약, 주장, 약속을 하는 사람들을 뽑지 않아야 되는데 스위스 같은 데는요. 기본소득이라고 월 30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주자 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였더니 2016년에 그걸 부결을 시켰어요. 국민투표에서 4분의 3의 국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뭐랄까요 단련이 됐다 할까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지식인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정론을 펴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설득하고 하는 노력들 좀 더 해야 되겠고 정치인들을 꾸짖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해야만 결과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주장,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도태가 되고 좀 더 책임 있는 정책, 멀리 내다보고 앞뒤가 맞는 약속 같은 것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 문명 국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 역량이 다 좀 올라가야 된다.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런 자원 부국을 빼면 그 소득이 높은 국가는 대체로 사람들의 역량이 고도화되어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원이 변변치 않은데도 잘 살고 있는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근데 그 사람의 역량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는 글을 읽을 줄 알고 셈을 할 줄 알고 컴퓨팅을 할 줄 아는 능력, 그걸 뭐 기초 역량, 표준 역량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초 역량은 아주 우수하다, A 학점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가 이제 혁신 역량인데요. 늘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글로벌 센터에서 정교 포럼 할 때 좌석 배치가 클래스룸 스타일로 돼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혁신이라고 할 변화, 도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이것도 좀 불편하다, 목이 좀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모험을 해봤는데 또 다음엔 달리 해보자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늘 그냥 이런 스타일로 앉아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좀 역량이 B학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뛰어난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자녀가 학교 다녀오면 오늘 어떤 질문을 했어? 오늘 선생님께 어떤 그 의문 챌린지를 했냐?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워왔어? 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너가 그대로 받아왔느냐? 그거에 중점을 두는데 유대인들은 선생님 가르친 것에서 어떤 의문을 품었냐? 그것을 많이 물어본다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뭉뚱그려서 제가 혁신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B학점 정도 된다고 보고 그건 1단계, 2단계 역량을 갖추면 개개인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다 할 수 있겠지만 전체가 어우러져서 잘 살려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세 번째 포용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지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소통하고 힘을 합칠 줄 아는 능력을 제가 뭉뚱그려 포용 역량이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낙제점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필요 조건에 위에 가로에 집합적 컬렉티브라고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쓴 이유는 이 포용 역량 때문입니다. 다들 1단계, 2단계로 개개인은 아주 뛰어나도 포용 역량이 없으면 전체로는 파열음이 나고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 포용 역량을 갖춘 나라들이 이제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나라들이 국민의식이 높다, 사회자본이 충분하다 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있던 여러 가지 뭐 예들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치인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1982년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그 1차 대전에 독일과의 격전지였던 베르댕에 있는 지금은 프랑스 영토죠. 독일한테 이겼기 때문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데 베르댕이라는 곳에서 있는 독일군 전몰장 묘역을 미테랑 대통령이 가서 참배를 했거든요. 그때 한 얘기가 가해자의 사과보다 피해자의 용서가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건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죠. 사실 그 91년에 독일이 통일될 때 영국은 좀 반대를 했었고요. 그때 러시아가
정확하게는 소련이 상당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기회에 독일이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독일 통일을 찬성하고 나서 지지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게 좀 잘못됐네요. 성장을 하려면 서로가 각 개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상대편 의견을 존중하고 그 귀담아 듣고, 그리고 차이를 줄이려는, 적어도 뭐 공통점을 바탕으로 힘을 합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시너지라 할까?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늘상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은 각 개개인의 역량마저도 극대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뭐 가려고 하는데 이게 공동체 또 집단 전체가 조직 전체가 힘이 극대화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상대를 폄하하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잡아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최소한 노력하고 너그럽게 대하려는 그런 태도가 꼭 확립이 돼야 된다. 기풍이 확립됐으면 한다 뜻입니다. 제가 뭐 그때 청교 포럼에서도 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그 지름길로 이거 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해법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이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가끔씩 기사가 나지만 서로 막 삿대질하고 막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말에는 막말하고 존댓말이 있는데요. 그 막말 아니고 또 존댓말 사이에 또 하대하는 낮춤말이 있잖아요. 저는 낮춤말, 막말 이거 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존댓말만 남기자. 그런 운동을 좀 해서 부모 자녀 간에도 군대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도 친구끼리도 직장에서 뭐 물론이고 존댓말만 하는 그런 운동 예를 들면 캠페인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최소한 막 감정이 격화되고 이래가지고 서로 에스컬레이터 된다 할까 그런 상황을 막는 것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 학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자식만 귀하다, 내 자식이 귀하지만 남의 자식도 귀하다.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을 좀 기르도록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 전체가 관련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KBS 같은 데가 특히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해주면 좋죠. 그럼 언론도 해야 되고 종교단체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 같은 싱크탱크도 뭐 하겠지만 시민사회단체 같은데 정부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니까 사실 뭐 위정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 좀 모범을 보이는 위정자들을 국민들이 또 뽑아주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으로 차츰차츰 좀 나아지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괜찮은 뭐 표준 역량을 제외하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혁신과 포용을 간단히 뒷받침을 해보면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서기 1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주의입니다. 이걸 계산한 그 영국 학자가 있고 그 사람 그 이론 학설 이런 걸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생겼는데요. GGDC라고 하죠.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측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나라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18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중반까지는 세계 경제 GDP가 거의 변화가 없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이른바 하키 스틱 형태가 되는데 이 까닭이 뭔가 이게 결국 산업혁명이 태동되었고 그 원동력은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가 촉발한 특히 사유재산과 분업 뭐 주식회사 등이 촉발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주역은 기업이다. 허버트 사이먼 같은 학자는 기업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중세 농경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최근에 이건 주요 선진국들의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 건데요.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을 압도하는 까닭.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매그니피선트 세븐 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끄는 혁신 때문에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 이렇게 주로 미국은 혁신, 중국은 생산. 미국이 혁신한 걸 카피하는 생산. 이유는 그걸 규제하거나 뭐 또는 ESG와 같은 포용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또 경제의 모습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혁신이 뭐 기업가의 전유물인가 매그니피선트 세븐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제가 사는 수지의 아파트가 대단히 단지가 돼가지고 안에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요. 제가 2013년에 이사를 가지고 12년째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뭐 최근에는 거의 못 갔습니다만 좀 가서 많은 분들이 자기 골프채를 가지고 와서 연습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진심으로 치는 건 아니라 덜렁덜렁 맨손으로 가서 주민들이 기증해 놓은 채가 있어요. 헌 채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 제가 사진을 찍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모양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헤드가 밑바닥에 있고 손잡이가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주로 치는 거는 피칭 7번, 5번 이거 해가지고 전체 한 30분씩 연습하고 오는데 문제는 이게 피칭인가 하고 들어보면 아니고 뭐 9번 채고 또 이건가 해가 들어보면 다른 채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채 세 세트를 모두 갖추는데 한 1, 2분 이상 걸리고 좀 짜증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여름에 제가 가니까 채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딱 해가지고 헤드를 위로 해놓으니까 제가 원하는 채를 피칭 7번, 5번을 찾는데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아주머니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 하니까 최근에 이사 오신 주민이 채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더 찾기가 쉽지 않냐고 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10년 동안이나 이 동네에 살면서 매일 짜증이나 내고 불평하고 왜 저런 간단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혁신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뭐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의 22%, 과학상의 26%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자녀 교육법 의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라 하는 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가설입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얘기죠. 멕시코 올림픽 이전에는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뭐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등이 하늘로 가도록 해서 뛰었는데 포스버리가 거꾸로 하늘을 보고 등이 땅을 보는 방식으로 뛰기 시작했고 이후 지금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 우리나라 우상형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렇게 거꾸로 뛰게 됐고요. 이거는 폴란드의 스키 점프인데 이 사람은 1980년 독일 그 스키 월드컵 대회에서 그 전에는 전부 일자형으로 스키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시도를 거꾸로 V자 점프를 하니까 전부 다 심판들도 비웃고 아주 첫 대회에서는 스타일 점수도 있었나 봅니다. 체조처럼 스타일 점수가 거의 낙제점을 받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니까 공기 양력 증가로 인해서 가장 멀리 뛰었다. 지금은 모든 스키 점프 선수들이 다 이렇게 V자 형태로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참고로 해드렸고요.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포용은 우리가 좀 낙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얀테 10개명은 그 노르딕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불문율인데요. 핵심은 겸손해라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너무 내세우지 마라. 비슷한 얘기는 공자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말씀하신 거, 관자께서 절대로 지키려 할 4가지에도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포용 정신의 전범인데 우리는 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국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도 탄핵 소추가 되신 분이나 또 탄핵 소출한 정당의 대표나 뭐 그런 분들 다 봐도 이런 덕목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 성장의 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필요 조건, 1차 조건이라고 봐야 되고 포용이 분배, 다 함께 어우러져서 힘을 통합 그런 관점에 있는 것이니까 포용이 2차 조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사실 엄밀하게 둘을 구분한다기보다 둘은 함께 가는 거죠. 혁신을 하면서도 포용은 나중에 해야 돼 그런 과제가 아니고 함께 해야 포용도 해야 또 혁신도 더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 같은 사람이 이끄는 혁신도 있지만요. 어떤 조직이나 팀으로서 이루는 혁신도 있거든요. 그런 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니까 포용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이라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겠다고 양해를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개 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결론을 서포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가지가 우리 지난 70년에 비추어봐서 얼마나 적실성이 있을까 따져보는 건데 우리는 지난 70년 사실 전 세계에 특히 신흥국가와 개도국의 모범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고 연평균 70년 동안 실질 물가 상승을 빼고 7% 물가 상승을 포함해서 540배 GNI가 증가했었고요. 특히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1960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국인 이런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Y축으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요. 또 5% 이상 고속 성장을 최장기간 우리가 55년 이상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5% 이상 고속 성장이 지금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5%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상당히 놀랄만한 위협이다 하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만 가파르게 한 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분배 상태도 나라 안에서야 헬조선이다 그런 비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 소득 기준으로 봐도 최상이고
그 밖에 기회 불균등 지수라든지 계층 이동 지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이 되거나 하는 활발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나라의 그룹에 최상위 그룹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컨 베스트 그룹에는 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지역 소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는 하지만 지표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광역자치단체 왼쪽에 기준이나 기초자치단체 오른쪽 기준으로 봐도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불균등이 약하다. 그러니까 아주 소득 분배가 지역 간 분포가 양호한 편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장을 가파르게 했고 분배도 비교적 양호하다면 그야말로 참 바람직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원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필요 조건에서 인적 역량이 쭉 확충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석인 문맹률이 78%였는데 거의 20년 만에 1966년에 문맹을 퇴치하게 되는 학계에서 이른바 교육혁명이라고 부르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쉬운 한글 있는데 쉬운 한글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 그리고 사학이 교육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를 복잡해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중고등학교는 가장 사학 비율이 높고요. 대학도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데 그렇게 사학이 진행이 됐던 신의 한 수가 1949년 단행된 농지개혁에서 교육에 공여하는 토지, 교육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는 농지 수용에 제외한다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수당을 차지하던 한독당을 비롯해서 거기 지주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이 농지개혁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고 스스로 헐값에 수용을 당하느니 차라리 유경 사업에 공여해서 좀 명분이라도 확보하겠다 하게 경쟁적으로 하게 됐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이공계 육성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기업가들 훌륭한 선구적인 기업가들의 혁신 정신 등이 아우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인스티튜션입니다. 공정한 제도인데 공정한 제도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 2023년 재작년 12월 31일 날 일론 머스크가 자기 X에 올린 이 사진이죠. 남북한의 한반도 위성 사진인데 여기에서 보면서 크레이지 아이디어 하면서 어떤 나라를 두 개를 쪼개가지고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하면 몇 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는데요. 그 몇 달 뒤에 이런 것에 관해서 책을 썼던 두 사람의 교수, 데런 세이멀로와 제임스 로빈슨 두 교수가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Why Nations Fail 해가지고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동질적이면서도 극명한 발전의 차이를 나타낸 두 나라의 이 까닭은 인스티튜션이다. 우리는 해방 직후에 전 세계를 풍미하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력들이 좀 제한적이었죠. 사회주의적인 성격도 꽤 띄었던 제한적인 남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그것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이렇게 된 것이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0년을 만추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잠재 성장률은 떨어져서 40년, 1940년대 가면 0%대 진입할 텐데, 특히 회색으로 표시된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조만간 전환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성장 기여도의 대부분을 기술 혁신이 차지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OECD 국가 가운데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젊은 나라지만 조만간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사회보장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재정 압박이 가속될 것이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테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는 공통된 현상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디포퓰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텐데, 유독 우리나라와 이게 스페인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한 거는 고용률 위축으로 GDP가 우리나라는 평균 앞으로 약 18%가 감소하고, 고령화 때문에 1인당 소득은 우리가 가장 줄어서 22% 정도 감소해서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 등을 감안해도 최소한 4분의 1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득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고령화보다도, 고령화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0.7%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결혼을 안 하는 미혼화,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6%포인트,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결혼 안 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고, 최근 나온 자료들을 보면 1인 가구가 결식도 굉장히 많이 과거보다 요새 1인 가구는 결식도 더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역시 가족이 있으면, 우리는 결식 통계만 있는데 미국의 경우 통계를 보면 가족이 있으면 뭐 흡연, 음주, 도박, 마약, 결식 등의 확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뭐 상식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저도 제자들 중에서 뭐 결혼 안 하는 친구들 왜 안 하냐 물어보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뜻인데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죠. 준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재산을 모으는 거다. 그 통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백인 가구의 부채를 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가 많습니다. 백인이 잘 사는 거죠. 근데 백인 혼자 살면 1인 가구는 흑인 유배우 가구, 부부 가구 있는 것보다 자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비약시키면은 결혼하면 재산이 16배가 늘어난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제자 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박사기 논문도 쓰고 논문 쓴 친구도 있는데, 아직 여성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하여튼 결혼을 해야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다, 그런 얘기들 계속 하죠. 뭐 이걸 얘기는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남성도 뭐 도와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고요. 여성 스스로도 또 엄마가 일하면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가장 높아요.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한 일본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 우리는 유독 아주 높습니다. 남성만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스스로가 내가 일 안 하는 게 애한테 유리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뭐 일자리가 부족하면 남성이 메인 브레드 어너, 그걸 가정의 주된 그 주취업자가 돼야 된다, 여자가 양보해야 된다는 데에서 그거 맞아 하고 공감하는 비율도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튀르키예 나라고 우리하고 보다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드릴 텐데요. 혹시 아직까지 안 들어보셨으면 김진호라고 옛날 워너비 그룹의 멤버인데 그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들어보셨으면 귀갓길에 유튜브에서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울컥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되실 거고, 뭐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겠다는 그건 세대 공동체에 대한 그런 배신일 뿐만 아니라 세대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려고. 뭐 이건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미네소타 주지사가 나는 자녀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런 멘트를 날려서 상당히 공감이 갔던 얘기입니다.